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자를 다시 쪄먹어보고 싶어서 감자를 쪄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오늘 야근을 안 했다는 소리죠. 너무 행복합니다. 이 감자가 근데 싹이 나지 않겠죠. 감자입니다. 감자 깔끔하게 좀 씻어가지고. 이게 또 감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껍질을 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 아쉽다. 딱 3개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싹이 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계속 뭐라 그러죠? 야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먹을 시간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야근을 안 한 이런 날은 해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감자를 철수태미로 겉에 부분 흙들 이런 걸 좀 떼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해 먹는다라는 거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 지쳐 있거든요. 그냥 쉬고 싶고 사람이 원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자, 감자 깨끗이 씻었고요. 이것도 깨끗이 3개 먹을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저번에 생수를 넣었었는데 생수 좀 아깝다. 어차피 찔 건데 아리수를 넣어줬습니다. 아리수 하고 요거 넣어주는 거죠. 요거 이렇게 하고 감자 3개 정도는 뭐 건강식이다. 좋습니다. 켜주고요. 좋아요. 물을 좀 더 넣어줘야 되나? 물을 좀 더 넣어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을 조금 더 넣어줘 보겠어요. 좀 더 넣어줘야 되나? 물 너무 많다. 에이, 이런. 조금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하고 뚜껑은 닫아주고, 이거는 내려주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쪄질 동안 부동산에 관련된 수단을 좀 떨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도 좀 켜놨습니다. 방송 좀 켜놨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기사도 뜨고 실제 아파트 거래되는 가격들도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시기에 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쪽 시장에서 그래도 꽤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공급은 늘 부족했었어요. 공급이 여유 있던 적이 있었나? 우리나라에. 그런 거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사람들이 아파트, 즉, 부동산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참다가, 지쳤다. 이 정도 그냥 더 안 내릴 것 같으니까 그냥 사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5대 은행의 대출의 증가세를 보면 대출이 많이 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는 분들이 집값을 올린다? 그럴까요, 과연? 자기 집을 사서 자기가 살겠다는데 그게 집값을 올린다? 경쟁적으로 그 집을 산다? 모르겠습니다. 보통 실수요는 가격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건데 1년 살고 말 건가? 한번 살게 되면 기본방으로 5년은 살 텐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 안 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와 어떤 투기 수요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건 실수요자가 올리는 것보다는 투기 수요가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너무 시끄러워서 좀 끄고 올게요. 뭐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줄 거고, 대출 보통 LTV가 보통 한 60%라고 보통 잡는다라고 하면 10억짜리 사면 6억이 대출인데, 와, 6억이 대출이면 진짜 큰 문제는 1년 후에 오는 거예요. 원리금 분할 상환이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6억에 대한 이자 뭐 그냥 대충 4% 계산하면 6, 4, 24, 2,400이네요. 1년에. 그러면 이자만 200씩 내네요. 이자만 200씩. 물론 뭐 월급이 오른 회사들도 많고 월급이 안 오른 회사들도 많고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월급이 안 오른 회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여에 관대하지 않아요. 회사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급여를 많이 주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에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찌됐건 급여 수준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물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가격을 보면 와, 이렇게 비싸다고?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싸요. 왜 비싼지는 뭐 자동차 회사가 알겠죠. 근데 어찌됐건 차값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 뭐 5천만 원 하던 차가 요즘엔 7천만 원 하거든요. 거의 50%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 뭐 그걸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 할 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렇게 올라 있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차를 다들 잘 사죠. 차를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그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서 차를 잘 사는 게 아니라 파이낸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차를 많이 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자동차에 관련된 어떤 지표를 볼 때 반드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론, 카론이라고 하죠. 네. 카론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이런 지표를 활용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쓰지 않죠. 보통은 옛날에는 보통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대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행에서 다 하죠. 은행에서 다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동차가 그렇게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 거 보면, 아니 부동산도 비싸졌는데 비동산은 왜 못 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늘 저한테 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 사도 되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비싼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싼 편이다는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보죠. 원래 어느 누구에게나 집값은 비싸요. 그거 뭐 당연한 거예요.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다 땅은 왕 거였고 나라 거였죠. 그 땅을 산다? 그냥 막 사냐?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비싼 거예요. 원래 비싼 건데, 어찌됐건 뭐 예를 들어 본인이 공부를 뭐 죽으라고 해가지고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이제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월급을 많이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가끔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대기업 다니면은 뭐 진짜 수천만금을 버는 거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대기업에서 승진해서 보통 한 10년 차, 네, 한 10년 차 정도 돼야 책임자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급이 되죠. 네, 그 전까지는 책임에 대한 소재가 뭐 있기는 있겠지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되면 좀 월급을 주죠. 그 시기가 돼야 내가 대기업 다니는구나, 이 정도를 가름할 수가 있지, 그냥 처음에 들어와서 뭐 사원, 대리 뭐 이럴 때는 다 거기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냐? 택도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택도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충 그냥 딱 잘라서 그냥 뭐 내가 연봉이 5천이다. 와, 5천이 엄청 높죠. 회사에 처음 들어갔는데 5천이다. 뭐 초대기업에 들어갔나 보죠. 그럼 5천이면 우리가 뭐 소득세가 한 보통 한 24%에서 35% 구간일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냥 평균 잡아서 30% 뗀다고 치면 5천에 30%는 1,500이에요. 그럼 나한테 남는 돈 3,500이에요. 3,500을 12로 나누면 와, 보통 한 300 되겠죠. 300이 안 되죠. 연봉 5천인데 한 달에 300이 안 돼요. 그럼 300이라는 돈도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300이라는 돈으로 기준을 잡아봅시다. 그럼 300이라는 돈으로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뭐 물론 뭐 부모님 집에서 내가 뭐 먹고 산다라고 하면은 식비와 주거비가 안 들어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 때 입었던 옷, 고등학생 때 입었던 옷 입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옷도 사고, 뭐 레스토랑도 가야 되고,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뭐 가끔 기분도 좀 내야 되고, 뭐 해외여행 안 갈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갑니다. 대학생들도 가는데 직장인이 해외여행을 안 간다고? 다 갑니다. 해외여행 갈 때 뭐 옛날처럼 땡처리로 해가지고 뭐 3박 5일 해가지고 뭐 50만원, 70만원 이런 거 없어요, 요즘에. 네,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제반 비용, 내가 한 달에 살면서 또는 1년에 뭐 한두 번의 이벤트성으로 돈을 쓴다라고 하면 3,500만 원이라는 돈에서 과연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0살이다.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보통 뭐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을 투자해라. 그러면 30살이면 100에서 30을 빼면 70%를 투자라는 건데, 그러면 3,500에서 70%면 75, 35, 7일 뭐 73, 21, 한 2,500 정도 투자라는 건데,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지고 살으라는, 아니죠, 1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쓴다는 소리예요. 못 쓸 수 있지. 안 쓰고 절약할 수는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2,000, 그러니까 1년에 2,500씩 저축했다고 칩시다. 2,500씩 저축했다고 치면 2,500이 2년 차가 되면 5,000이에요. 뭐 조금 늘어나겠죠. 왜냐면 급여가 조금 올랐을 테니까. 그러면 5,000. 그냥 뭐 그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500이 5,000 됐고, 5,000이 7,500 됐고, 7,500이 1억 될 거잖아요. 그러면 4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게 되네요. 4년. 4년. 1억.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 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 많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파생 상품을 하는 거죠. 빨리 벌기 위해서. 왜냐면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멈춰 있지 않는 이상 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르는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 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른 자산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럴 뿐입니다. 어찌 됐건 그럼 돈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4년 만에 연봉 5천을 받는 애가 4년 만에 1억을 모았다.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모았어요. 그럼 아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억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4억은 내 돈이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나 1억밖에 못 모았는데 10억짜리 사면 취등록세만 얼마입니까? 취등록세는 낼 수 있을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10억짜리는 불가. 오케이. 그러면 뭐 5억짜리 사겠다. 라고 하면 5억짜리를 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살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5억짜리가 있는 집을 사야 되겠죠. 5억짜리가 어디 있냐? 감자가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이다. 좀 더 수다를 떨어야 돼요. 자, 그러면 5억짜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너무 땡큐겠는데, 5억짜리 아파트 좋은 입지에 있는 거 살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 이미 돈 많은 어르신들께서 싹 다 사놨다. 5억에 팔겠냐? 안 팔죠. 절대 안 팝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중심부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낡거나,
아니면 아파트. 이제 우리나라가 선호하는 재는 아파트죠. 근데 아파트가 아닌 다른 재, 즉 빌라나 뭐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사서 내가 거기서 몸테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 빌라를 샀다고 칩시다. 뭐 5억짜리 빌라를 샀다고 칠게요. 와, 5억짜리 빌라도 좋은 입지에 가면 되게 작아요. 그럼 5억짜리 샀다. 와, 엄청 5억이라는 돈을 산다. 그러면 5억에 보통 뭐 이래저래 요즘에 정부에서 하도 돈을 풀어주니까 최대 뭐 80%까지도 뭐 풀어주긴 하는데, 어찌됐건 8호 40이에요. 4억은 대출을 받고 1억은 내 돈 지금 4년 동안 모았잖아요. 한 5년차 정도에 산다고 칠게요.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5년차 정도에 산다. 물론 뭐 결혼해서 둘이 같이 모아갖고 사면 좀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혼자, 이거는 혼자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혼자 산다 라고 하면 5억짜리 대출을 4억을 받고 1억을 내 돈을 받고 나머지 취등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사 비용 내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샀다고 쳐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살 거 아니에요. 너무 좋죠. 자, 혼자 살게 되면, 집에서 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일단 집에 살면 관리비가 나와요. 관리비. 관리비 뭐 예를 들어서 보통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빌라는 좀 더 싸겠죠. 근데 어찌됐건 그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재산세 나오겠죠. 재산세. 근데 뭐 얼마 안 나올 겁니다. 뭐 보통 5억짜리면 얼마 안 나올 거고, 어찌됐건. 그리고 4억에 대한 금융비용 계산해야죠. 4억을 빌렸어요. 와, 난 진짜 싸게 빌렸다 라고 해서 4%에 빌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4, 4, 16 1년에 1600만원을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아까 내 월급이 300, 뭐 조금 뭐 5년 정도 지났으면 한 400, 500 정도 된다고 치면, 500까지 500까지 간다? 500까지 간다고 칠게요. 500에서 이자만 100만원을 내야 돼요. 매월. 그래서 생활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어찌됐건 뭐 100에서 150 정도 차이 쓸 겁니다. 그럼 250 쓰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250 남았으니까 뭐 이래저래 뭐 저축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어찌됐건 250이 남았는데 문제는 1년이 지났어. 그럼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이자만 내시는 건 안 돼요. 원리금 같이 내세요. 그러면 4억에 대한 원금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4억에 대한 원금 분할을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원금 분할 계산기가 있어요. 해보면 대충은 그냥 뭐 1.5배다. 그러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한 150에서 180 정도 내야 돼요. 아까 내가 분명히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내가 500만 원이라는 월급을 5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진짜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진짜 대기업 다녀도 한 달에 5년 차가 500을 받는다?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500을 받는다. 근데 그 중에 100만 원, 그러니까 그냥 대충 러프하게 200만 원 잡아볼게요. 200만 원을 금융비용으로 제출합니다. 물론 내 원금, 대출의 원금은 까지겠지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나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200이에요. 그럼 500에서 200이 이미 날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300이 남죠. 300이 남는 거에서 내가 뭐 먹고 쓰고 자고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한 100에서 뭐 많으면 200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100에서 200을 쓴다. 그럼 나머지 100만 원 남아요. 100만 원. 가처분 소득이 이걸 다 빼고도 1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 집에서 계속 삽니다. 근데 보통은 집을 갈아탄다고 하죠. 그럼 내가 5억짜리를 샀는데 이 5억짜리가 10억이 돼서 갈아타면 너무 좋겠지만 5억짜리가 막 엄청 오른다고 해도 10억까지 오르진 않겠죠. 따블 치는 거니까. 그러면 5억짜리를 팔고 내가 딴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5억이 만약에 이게 정말 운이 좋게 5억짜리를 샀는데 7억 5천이 됐다고 칠게요. 그럼 7억 5천이 됐다. 그러면 2억 5천을 벌은 것 같죠?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세.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그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돼요. 물론 1가구 1주택이었을 땐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억이 7억 5천이 됐다. 그러면 2억 5천이죠. 2억 5천 남았어요. 그럼 부동산 복비 내고 뭐 이래저래 뭐 조금씩 나오는 거 재반 비용 다 떼고 하면 한 뭐 2억 한 3천 정도 남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 손에 지금 있는 건 아까 5억짜리 집을 샀잖아요. 근데 이게 7억 5천이 됐어요. 그럼 7억 5천에 팔았죠. 그럼 7억 5천에 팔고 이 집에 대한 대출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4억 갚겠죠. 그죠? 7억 5천에서 4억 갚으면 3억 5천이 남아요. 그죠? 그럼 3억 5천으로 갈 수 있는 집이 어디냐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7억 5천짜리 집에 샀으니까 이제 10억짜리 한번 살아보고 싶다. 10억짜리 살게요. 그럼 내 돈은 3억 5천이 있어요. 3억 5천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를 살려면 일단 기본빵으로 대출을 또 풀로 받아야 되겠죠. 10억짜리 하면 뭐 LTV 60% 하면은 6억까지 대출을 받았다고 칠게요. 자, 6억을 대출을 받았고 3억 5천이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또 한 1억 정도가 부족하죠. 취득업소에서 내고 남은 저 잔금도 치려면 그럼 뭘 받아요? 신용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6억에다가 신용대출 1억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은 총 7억이에요. 와우, 7억. 자, 7억에 대해서 4%에서 7, 4, 28, 2,800만 원이네요. 와, 2,800만 원. 1년에 2,8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자가 2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네요, 한 달에. 어마어마하죠. 200만 원.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익어? 이렇게 수다를 떨었는데도. 아니면, 오케이. 자, 200만 원이 220만 원이라고 칠게요. 자, 220만 원이 이자다. 아니, 250만 원 잡을게요. 7억이면 250은 잡아야지. 250만 원이 이자다.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1년 동안 내다가 다음 해부터는 원금을 또 분할 상환해야 돼요. 와우. 그럼 250만 원 1.5배니까 뭐 한 3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러면 내 월급이 아까 500이었는데 뭐 한 700 됐다고 칩시다. 그럼 700에서 350만 원이 나가면 나머지 350만 원이 남아요. 그럼 350만 원인데 새 집 10억짜리 집에 갔으면 관리비도 올랐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올랐을 거라고요. 그럼 한 달에 한 카드값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350 플러스 200이니까 550이에요. 나 월급 700인데 150만 원이 남아요. 그럼 아까 5억짜리 집에 살 때 100만 원이 남았었는데 이제는 50만 원이 더 남네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 돈을 잘 버는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가정이에요. 만만치 않다. 재산세 10억짜리 재산세 꽤 나와요. 한 못해도 한 200만 원 나올걸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거 뭐 재반 비용, 생각보다 우리 살면서 재반 비용이라는 게 많아요. 가구도 사야지, 뭐 청소도 해야지, 등등등. 뭐 전자제품 안 삽니까? 테레비 안 사요? 유튜브만 볼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한테 남는 건 집과 빚이 남죠. 집은 10억짜리를 샀는데 이 10억짜리가 계속 올라가주면 너무 좋겠는데 계속 10억이에요. 이자는 떨어져 주면 좋겠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어찌됐건 내가 내는 돈은 보통 1년에 원리금 가치에서 350에서 400 사이를 낼 거예요. 7억이면. 와우, 만만치 않다. 400만 원을 은행에다가 낸다고. 연봉이 1억이면 보통 실수령액이 한 6천 후반대 정도 됩니다. 연봉이 1억을 찍으면. 연봉 1억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죠. 일반인이라고 봤을 때. 물론 뭐 저세상 사람들 많아요. 저세상 사람들 많고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많고 뭐 1억이 돈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왜냐면 뭐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자, 연봉 1억을 찍으면 그냥 러프하게 7천 번다고 칠게요. 이래저래 뭐 보너스 나온다고 치면. 그럼 7천 벌어서 1년에 한 3천 정도 이자 낸다고 치면 4천 남아요. 그쵸. 4천 남고 거기서 원리금으로 해가지고 한 2천 깐다 그러면 2천 나가요. 1년에 한 2천 정도 원금을 갚는다. 그러면 2천 갖고 살아야 돼요. 1년에. 한 달에 한 150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관리비만 30만 원 나올 것이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비싸냐 라고 물어본다면 막 무조건 비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부동산은 비싼 겁니다.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왜 나는 부동산을 못 사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부동산은 사기 힘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동산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원래 어려운 일이고 원래 되게 그 허들이 높고 원래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한테 물어봐도 땡큐지. 근데 뭐 그런 경우를 가정하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냥 심플하게 상수만 갖고 가는 거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부모한테 뭐 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자기 힘으로 하는 거. 근데 이놈의 사회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애들을 쥐밟는 아주 안 좋은 사회가 되어버렸죠.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의 요지는 뭐냐면 10년차 직장인이 일정 부분의 대출을 받아서 내가 생활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남겨놓은 채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10년 정도 만약에 일을 했는데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내가 뭐 한 연봉이 뭐 얼마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뭐 회사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 대기업을 다닌다. 엄청난 우리나라 뭐 들으면 알만한 회사를 다닌다. 연봉 1억이다. 7천만 원 내가 1년에 받는다. 실제 수령을. 그렇게 봤을 때 그 7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지금부터 7천을 받는 거죠. 지금부터 10년을 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7천이 아니라 6천을 받고 5천을 받고 4천을 받고 3천을 받았었겠죠. 그러면 모아왔던 돈은 거기서 거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 10억짜리를 살 때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모아온 돈이 최소 4억이 넘어야 된다는 소리죠. 1년에 2,50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4년이면 1억이에요. 4억을 모으려면 2,500만 원씩 4, 4, 16년을 모아야 돼.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물론 그거 그냥 현금으로 모읍니까? 투자해야죠. 맞아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안 하면 그냥 현금만 모은다? 답도 없습니다. 그럼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주식을 1년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2,500만 원이 나한테 남는데 이 2,500을 다 주식에 넣었다. 그래서 이게 4년 후에 1억이 아니라 2억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달라져.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건가? 이거는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어떤 자산을 사기 위해서 내가 현재 모으고 있는 돈을 2배까지 불린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아주 공상 같은 얘기입니다. 공상. 그래서 다들 코인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잘못된 일이고요.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수다에 뭐 결론은 지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이 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비싼 편이다가 제 오피니언입니다. 이야, 이제 감자를 건져 보겠어요. 우후. 뜨거워. 자, 우와, 아주 잘 익은 감자. 우후. 이것도 아주 잘 익은 감자. 우후. 이것도 아주 잘 익은 감자입니다. 어우, 뭐 엄청 뜨거워. 뭐 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물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물이 거의 다 말랐네. 아주 효율적으로 잘했다. 찬물로 열을 좀 식혀주고. 뜨겁다. 좀 식으라고 놔둬주고요.
오케이. 저는 여기에 치즈를 치즈를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치즈는 어떤 치즈냐? 더블업 모짜렐라 상하 치즈에서 나왔어요. 상하 모짜렐라 치즈예요. 모짜렐라 치즈. 좋아요. 요 모짜렐라 치즈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감겨서 녹을 수 있도록.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스위스 전통 요리인 라클렛. 라클렛이 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라클렛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스위스 여행을 할 때 그 민박집 주인께서 그때 아마 베네치아를 제가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였는데 베네치아에서 총격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 젊은 혈기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총격이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되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너 어디 가니? 라고 해서 나 베네치아 가려고 하는데 총격이 나서 좀 애매하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스위스에서 머무르면서 너의 그 한국적인 그 얘기 한국의 그 K-팝 지금은 K-팝이라고 하지 그때는 카이팝이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K-팝에 대한 얘기 그걸 좀 해주지 않으련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케이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했는데 그분께서 진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위스 전통 요리인 라클렛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 생전에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가장 맛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뽑자면 바로 이 라클렛입니다. 라클렛. 감자 위에 치즈. 근데 물론 이제 라클렛에 쓰는 치즈가 따로 있어요. 왜 너는 이걸 하냐? 못 샀지. 그게 있나? 어디 가서 사야죠. 그래서 모양만 내는 거다. 물론 여기다 체다 치즈, 그러니까 우리 노란색 치즈 있죠? 그 체다 치즈를 얹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집에 없어요. 지금 집에 있는 게 이게 다니까. 근데 요거 저번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여기다가 어떻게 먹느냐? 자, 여기다가 굵은 송후추를. 사실 저의 로망은 가는 후추라고 하나요? 이렇게 쓱쓱쓱 가는 그 후추, 그 병, 그거를 사서 갈아 먹는 건데 뭐 언젠가 해볼 겁니다. 언젠가 해볼 거고 지금은 뭐 없다. 아무튼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 사진 찍을 수 있나? 에이. 자 다시 이렇게 요즘엔 기능이 있을 거야 아마. 안 되나? 찍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라클렛 너무나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후추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저녁은 라클렛입니다. 수다를 많이 떨었네요. 고맙습니다.